기원전 300년경 키프로스의 한 도시에 제논이라는 매우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니키아에서 피르스로 향하던 항해 도중 배가 침몰하면서 자신의 모든 화물을 잃고 맙니다. 단 한 번의 사건, 그것도 제논 본인이나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자연의 힘으로 인해 그는 한순간의 부자가 아닌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논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바다로 사라졌다면 말이죠. 분노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인생이 자신을 속였다고 느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런 감정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논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영혼을 바꿀 수 있고, 사고방식의 작은 전환은 시간이 지나 더 크고 깊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수용과 무관심입니다. 소크라테스와 여러 위대한 철학자들의 저작을 읽은 후 제논은 스토아 철학을 창시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논에 따르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통제할 수 있으며 바로 그 통제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엎질러진 물을 두고 울기보다는, 혹은 이 경우에는 가라앉은 화물을 두고 한탄하기보다는 제논은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차분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들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 감정의 극단에 잘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분노나 불안 같은 감정 폭발이 없는 사람들 말이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본래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단순히 감정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 그리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여전히 강력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부정적인 경험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공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점은 전부이며 세상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경험을 했기에 각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공공장소에 모여 철학을 토론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스토아 원칙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 그렇기에 학교나 궁정 안에만 철학을 가둬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노예부터 황제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스토아 철학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자로는 노예 신분이었던 에픽테토스, 그리고 치가였던 세네카, 그리고 로마 황제이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있습니다. 초기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태의 차별을 거부했고 평등을 위해 싸웠습니다. 심지어 코스모폴리탄이라는 단어도 이들이 처음 만들어냈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세계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뉴욕, 토론토, 두바이, 런던 같은 다양한 도시를 떠올리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것도 바로 이런 통합과 연대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탄생하던 당시에는 여성들이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스승이었던 무소니우스 루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에 대한 열망과 자연스러운 성향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있다. 여성 역시 고귀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남성과 다르지 않게 기뻐하며 그 반대되는 행동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왜 남성만이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철학을 해야 하며 여성은 그러지 못하는가? 유행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었던 시절에 스토아 철학은 여성들에게도 배움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일까요?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감정은 종종 방해물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나서 슬픈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더 크게 상처받습니다. 비는 좋은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고 가축에게 물을 제공하며 기온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우산 없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비를 맞으면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가 온다고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는 예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결국 지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와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은 결국 일어난다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그것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실천 중 하나는 자발적 불편함이라는 훈련입니다. 감사함을 키우기 위한 연습이죠.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자거나
늘 뜨거운 물로 하던 샤워를 찬물로 하거나 며칠 동안 감자만 먹는 식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올바른 마음가짐만 있다면 오히려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견뎌냄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불행에 대비한 정신력을 기르게 됩니다. 광고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더 좋은 물건을 가져야 하고 특정한 모습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돈을 벌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학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 태어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을 관찰하며 배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종종 서로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그 결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되고 결국 실망과 불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삶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이든 외적인 기대나 보상을 붙이는 순간 실망은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공허함을 외적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비싼 차, 집, 심지어 가정을 꾸리는 일조차도 말이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것들의 내적 가치가 아닌 외적 가치 때문에 집착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행복을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외부 요소에 맡기게 된다고. 차는 고장나고 자연재해는 도시를 파괴하며 이혼율은 계속 오릅니다. 심지어 무료인 것들조차 공간이라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물리적 공간 그리고 정신적 공간 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사는 법을 배우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행복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결국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인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것들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가치를 찾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자존감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무너지는 것은 스토아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일은 로마 황제가 되는 것보다는 쉽겠지만 그래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조사하고 마음에 안 들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대본을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썸네일과 제목을 만들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권한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조회수나 구독자 수처럼 통제할 수 없는 지표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그 대신 결과가 아니라 노력으로 성공을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과정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적게 산다는 것은 사회가 씌운 족쇄에서 스스로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을 기대하며 상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승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사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더 적합했을 수도 있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여전히 괴롭습니다. 만약 그가 승진이 아닌 자신이 제출한 성과의 질에 가치를 두었다면 계속 같은 노력을 이어가며 훨씬 평온했을 것입니다. 목표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미뤄졌을 뿐입니다.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스토아 철학자는 금전적 성공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돈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4가지 핵심 덕목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입니다. 지혜는 무엇이 내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인지 구분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있다. 용기는 버티고 저항하는 것, 절제는 적당함,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어났으며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우다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석방 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보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읽었고 스토아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과거는 통제할 수 없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의 길입니다. 현대 심리치료인 합리 정서행동치료와 로고테라피 역시 스토아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논리로 검증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돕습니다. 현대 심리치료인 합리 정서행동치료와 로고테라피 역시 스토아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들은 부정적인 사고를 논리로 검증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돕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를 폭풍 속에서도 평온한 바다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만약 배가 가라앉아 우리가 모두 죽는다 해도 우리는 좋은 삶을 살았다는 사실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